celebrate, celebrate good times, come on now. Let's celebrate, celebrate good times, come on now, na na na. 김혜민의 이슈 앤 피플.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김혜민의 이슈 앤 피플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코너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사회의 이슈를 데이터를 통해 점검하고 대안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데이터카우의 신수연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때요 이러고? 나만 놀랐어요? 저도 놀랐어요. 굉장히 편안하신데요. 자, 2주 만에 뵙는데요. 복습 차원에서 데이터로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고 생각해보는 게 왜 중요한지 한 번 더 짚어주실까요? 네, 이제 우리 사회가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문제들을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말해달라는 요청을 드리고 있어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야기하면은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출발점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 넓고 단단하고 평평한 바닥에서 더 같이 많이 다양하게 이야기하면은 사회 문제를 해결에 이제 도움이 될 거다. 더 좋은 질문을 만들고 다듬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넓고 단단하고 평평한 바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어떤 편견도 없이 어떤 잘못된 왜곡된 정보도 없이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평평한 바닥에서 함께 논의를 하면 더 생산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일을 데이터카우가 하고 있고요. 우리가 데이터카우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질문과 답변을 일주일에 한 번씩 채택해서 수요일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 어떤 주제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은 이제 탄소 배출을 하고 기후 위기를 주제로 이야기를 좀 풀어가려고 해요. 네네. 네. 사실 기후 위기 굉장히 중요하다, 심각하다 이런 말 많이 듣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인풋 대비 아웃풋이 확 나오는, 그러니까 뭔가를 한다고 해서 해결이 확 되는 문제도 아니고 또 당장 이 위기를 체감하기도 어려운 주제라서 사람들이 이 기후 위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이제 기후위기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말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날씨도 왔다 갔다 하고 봄, 가을이 없어졌다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특히나 이제 이번 봄에 같은 경우는 하루 지나면 갑자기 여름 됐다가 비 왔다가 갑자기 또 먼지 왔다가 정신없게 됐는데요. 맞아요. 사실 기후위기가 심각하고 중요하다는 얘기는 저보다 아주 많은 전문가분들이 얘기를 많이 해주고 계세요. 네. 그래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자. 그게 이제 계기가 된 게 며칠 전에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저희가. 맞아요. 한미 정상회담. 네. 미국의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날에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파리 기후협약이라는 것에 복귀를 약속한 거예요. 파리 기후협약. 네. 어떤 건지 파리 기후협약을 조금 설명해 주세요. 파리 기후협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정말 간단하게 지구가 뜨거워지는 속도를 좀 줄이자. 아하, 그걸 위해서 우리 협약을 하자. 네네. 조금 더 자세하게는 평균 기온 상승을 이제 산업화 이전 대비해서 2도씨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를 하자. 네. 1.5도씨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자. 그리고 이 협약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가 2020년부터 기후행동이라는 이제 정책적 대안에 참여하고 네. 5년 주기로 숙제 검사를 하자. 점차 노력을 이제 강화해 나가자. 다시 말해서 전 세계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서 조별 과제를 같이 하자. 아, 조별 과제를 네. 하자. 네, 네. 네. 그리고 그 조별 과제를 5년마다 점검하고 검사받자. 여기서 하나 더 나가서 그 과정에서 선진국이 선두적 역할을 수행하자. 그래서 이 파리 협정에 해당되는 나라가 200개가 조금 안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살면서 이제 들어본 거의 모든 나라들이 이 조별 과제에 들어있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지구가 뜨거워지는 그 조별 과제를 전 세계 국가 200개
10개 국가가 함께 이 과제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파리 기후협약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바마 대통령 때 체결했고 또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나는 안 하겠다. 내가 아주 쿨하게 나가가지고 전 세계를 놀랬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다시 복귀를 선언했던 파리 기후협약입니다. 아까 조별과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네네. 학교 다닐 때 조별과제 하면은 또 거기에도 또 개인차도 많이 나고 이 노동의 분배를 어떻게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조별과제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몇 등쯤 하고 있어요? 거기서? 이게 조별과제가 그 잘하는 친구도 있고 못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힌트를 좀 드리면은 경제 규모가 클수록 당연히 규모가 큰데 탄소 배출이. 그렇죠. 네네. 1등이 중국이고 2등이 미국, 3등이 인도, 일본이 4등이에요. 한국은 이제 10위권 약간 안쪽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선진국들이 당연히 탄소 배출이 가장 많이 하는 국가로 꼽히는 거죠. 네네. 이게 통계를 내는 기관이 여러 개가 있고 조금 달라서 정확하게 몇 위다라고 딱 할 수는 없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7위에서 10위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되게 높아요, 한국이. 당연히 이제 탄소 배출량이 높은 나라가 조별과제 숙제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구조인 거죠. 그렇죠. 사고를 많이 친 나라니까 수습도 많이 열심히 해야겠죠. 근데 이게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네. 또 약간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뭐 이제 유럽의 약간 선진국이 된 지 오래된 나라들은 그동안 탄소를 많이 배출했는데 지금은 산업 구조가 바뀌어서 지금은 조금 배출하기도 하고. 개도국은 또 지금 많이 배출하고. 그렇죠. 아, 그것도 새로운 기준점이 되겠네요. 조금 뒤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 계속해서 사실 이 기후 위기에 맞서는 공동 행동들을 전 세계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쯤에 전 세계 40개국 정상들이 기후 정상 회의 열지 않았었어요? 네네. 무슨 이야기들 했어요? 거기서는? 이 기후 정상회의에서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기후협약에 복귀를 하겠다. 이걸 발표하는 자리였고 네. 그 회의가 열리는 연말까지 기다리기에는 사태가 심각하니까 그 전에 이제 급하게 한번 모여보자라고 미국이 주도를 해서 화상으로 정상회의를 하게 된 거죠. 이 자리에서 각국 정상들은 2050년까지 순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드는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다시 확인을 했어요. 네. 이걸 영어로는 넷제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넷제로라는 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이제 저희가 산업을 뭔가 운영을 하게 되면은 뭐 공장에서 이산화탄소도 나오고 뭐 다른 그러니까 온실가스도 나오고 하는데 자연에서는 자연적으로 이제 흡수하는 양이 있어요. 숲이 생기고 뭐 숲이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꾸고 이러면서 그 탄소를 줄이는 역할을 자연적으로 하게 되는데 네.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제로섬으로 만들자. 아하. 그러니까 산업을 완전히 다 없앨 수는 없잖아요. 탄소를 0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 발생되는 그 탄소를 자연스럽게 다시 삼킬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뭐 숲이라든지 이런 자연적인 행동들을 통해서 넷제로를 해보자. 네네. 그 얘기인 거예요. 참석국들이 2030년까지 탄소 배출 감축 목표치를 내놨다면서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기후 위기가 심각한 건데 그래서 목표치가 얼마나 조정됐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2005년 대비해서 50% 정도 온실가스를 더 감축하겠다. 네. 2015년 당시에는 25%에서 28% 정도였어요. 목표가 되게 많이 올라갔죠. 많이 올라갔네요. 네. 유럽연합 같은 경우도 원래는 40%였어요. 근데 이번에 새로 조정한 목표는 55%. 일본도 2030년까지 46%를 더 감축하겠다라고 목표를 발표를 했어요. 자, 탄소 배출 10위인 우리나라는요? 여기서 이제 약간 민망한 일이 생깁니다. 민망한 일이요? 네. 어떤 일이요? 사실 한국이 목표는 항상 가지고는 있는데 이 회의에서 개선된 목표를 새로 내놓지 못했어요. 아, 기후정상회의에서? 네네. 왜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존 목표를 올해 안에 올리겠다라고는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 정부는 지난해 이제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24.4%를 감축하겠다라고 발표를 또 했는데 사실 이게 5년 전 계획이에요. 아, 그 다른 나라들은 지금 상향 조정해왔잖아요. 그렇죠. 이 계획을 이제 유엔에 그대로 다시 가져갔다가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 75개국이다. 세상에. 라고 이제 발표가 된 거예요. 네. 다시 말해서 이제 조별 과제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급해졌으니까 꼭 이런 목표를 좀 애들이 올리자.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가 됐군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된 거죠. 아, 그렇군요. 자, 오늘 이 스프라이즈 서프라이즈 이 시간에는 기후 위기 탄소 배출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신수연님께서 파리 기후 협약 관련돼서 지금 자세한 설명을 함께 해주시고 계세요.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 카우에서 이것과 관련한 질문을 던지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우리 지금 그 이야기를 해보죠. 무슨 질문 던지셨어요? 그래서 여기가 저희가 문제를 던진 포인트인데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감축 목표를 얼마로 잡아야 되냐 그렇네요. 이거를 데이터로 좀 말해달라. 어.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기후 변화나 탄소 배출 관련해서는 연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분들이 아주 상세한 데이터를 통해서 목표치를 분명히 계산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반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저희가 그냥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들이 보기에 이 정도 목표는 돼야지 않을까, 데이터를 통해서 어느 정도 목표치를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네. 그래도 근거가 있는 네. 이런 문제를 이제 던져본 거고요. 그러니까 물론 국제사회에 내놓는 통계는 전문가들이 그 기준을 삼아서 낼 거예요. 그런데 우리 데이터 카우가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는 그 탄소를 줄이기 위해 행동하는 한 명 한 명이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우리가 이 목표를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하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그걸 통하여 더 적극적인 행동을 가지고 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뭐예요? 사실 정답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재밌고 상식적인 답이 왔어요. 어떤 거요? 남들만큼 하자. 남들만큼 하자. 남들 줄이는 만큼만 눈치 네. 게임 해서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근데 그러면은 남들만큼 하려면 남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개발도상국과 이미 선진국인 나라들 이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진국을 기준으로 하면 선진국을 기준으로 하면 그러니까 한국은 캐나다랑 멕시코 같은 나라랑 가까이 있어요. 근데 어떤 나라들은 GDP 순위에 비해서 탄소 배출량 순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까 말한 개도국. 맞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미 소득이 높은 상태까지 오는 과정에서 유럽의 선진국들은 지금까지 훨씬 탄소를 많이 배출했을 텐데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더 많은 부담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한국은 60년대부터 누적 배출량을 같이 보면은 이란이나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하고 되게 가까워요. 아, 현재. 네네. 네네. 이렇게 쌓인 양을 보면은 네. 한국은 이렇게 쭉 올라왔기 때문에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유럽 나라들은 누적은 한국보다 훨씬 높아요. 근데 지금은 한국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누적량과 현재 배출량을 기준으로 뒀을 때 결과가 순위가 바뀐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동안 사고 다 쳐놓고 지금 개과천선했다고 니네 지금 나 가해자 아니야 이럴 거 아니라는 거고 개도국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개도국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도 할 것 같아요. 야, 니네도 그렇게 탄소 배출하고 고도로 밀도 있게 산업화 했기 때문에 지금에 이른 거야. 이 얘기를 지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네,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말도 이제 설득력이 있죠. 그렇네요. 그러면 어떤 데이터를 쓰느냐에 따라 한국과 가장 가까운 나라가 달라질 것 같은데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이제 자세한 내용은 사실 데이터로 쓰인 글이기 때문에 저희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을 해줄 수 있는데 네. 크게 기준을 두 개로 봤어요. 하나는 지금까지 탄소를 얼마나 배출했느냐 그리고 지금 얼마나 배출하고 있느냐. 이거는 탄소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얘기고. 네, 지금까지 이야기. 두 번째 조건은 이제 GDP 중에 2차 산업 그러니까 제조업 비율이 얼마나 되냐. 아, 제조업이 탄소를 가장 많이 발생하니까. 네,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알려져 있고 또 이 산업 구조라는 게 단시간에 바뀌긴 어려운 거니까 그러면은 이 산업 구조에 의존해서 지금부터 얼마를 내겠구나. 네. 지금 상태에서 미래로 얼마를 내겠구나. 이 기준이 생기니까 이 두 개가 동시에 비슷하면은 한국하고 비슷한 나라겠다. 그렇네요. 그러면은 걔네 목표를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어떤 국가예요? 첫 번째 기준 그러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냈고 지금 얼마나 내고 있냐라는 기준으로는 호주나 일본이나 네덜란드, 벨기에 같은 나라랑 비슷해요. 네. 그리고 첫 번째랑 두 번째 그러니까 산업 구조까지 같이 보면은 독일이나 체코나 헝가리나 아일랜드 이런 나라들이 같이 나와요. 이게 비슷하면서도 약간은 다른 그런 나라들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그러니까 비슷한 기준을 가진 나라들을 쭉 보면은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제조업 기반이 강하고 그렇죠. 계속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그런 나라고요. 뭐 일본이나 호주나 네덜란드, 벨기에는 과거나 아까 제조업 비율이 일본 같은 경우는 높지만은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까지 높진 않고 네.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아주 빠르게 올라왔던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올라와 있는 그렇네요. 네, 그런 나라들이 주로 속해 있어요. 2015년 대비해서 이제 2030년 감축률을 비교해 보면은 네. 이런 나라들하고 비교해 보면 한국이 그래도 낮아요. 그러니까 상향되기 전하고 비교해도 일본이 50% 정도를 감축한다고 2015년에 얘기를 했는데 네. 당시의 수치를 가지고 비교해 보면은 한국은 너무 적습니다. 아, 일본이 50%의 기준에 비해 한국이 너무 적단 말씀이세요? 네, 이렇게 비슷하다고 나온 나라들 네, 비해서 나머지 나라들 평균이 47%예요. 감축 목표가. 근데 한국은 10%가 조금 넘습니다. 아, 그러면 전 세계에서 같이 조별과제 하는 사람들이 좀 싫어하겠네요. 싫어할 수도 있고 한국이 이제 이미 선진국이 됐다라고 세계적으로는 받아들여지는데 그만큼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라고 그렇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뭐 거듭 저희 말씀드리지만 이 목표를 설정하는데 이게 무슨 정확한 방법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세계 시민으로서 이 세계에 놓여져 있는 조별 과제를 같이 수행하려면 우리 스스로가 문제 진단을 해야 되고 기준을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맞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목표를 설정하는데 정확한 방법이 절대 아니고요. 그냥 이제 비슷한 나라, 비슷한 조건에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하는지 잘 보고 우리나라가 어디쯤 해야겠다를 이걸 한번 데이터로 설명해 보자. 라는 작업으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또 이번 주에 던진 질문들 중에 재밌는 질문이 있었어요? 이번 주에 던진 질문들 중에서는 글쎄요. 백신 관련된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네네. 이제 백신을 접종하겠다라고 동의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아마 내일부터 60세 이상 맞습니다. 네. 접종하죠. 접종을 하기 시작하죠. 네. 근데 동의율이 생각보다 낮다라는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란 게 백신 접종하겠다는 분들이 반도 안 되더라고요. 저는 맞으려면 빨리 가서 맞을 것 같은데. 네, 저도 빨리 가서 맞고 싶은데. 그러니까요. 도대체 보통의 직업을 가진 40대 여성은 언제 맞을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데 어르신들은 불안하신지 네네. 그 응답률이 높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백신 접종률 혹은 동의율을 올리기 위해서 정부가 택해야 되는 수단은 뭐냐? 이거를 데이터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자. 이런 식으로 지금 질문을 만들고 있어요. 재밌네요. 그러니까 오늘 정부에서 백신 혜택을 이제 소개했거든요. 네네. 아까 제가 오프닝 뉴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접종자는 뭐 직계가족 제한 인원에서도 빼주고 네. 뭐 종교활동 제한 인원에서도 빼주고 근데 이제 정부가 그렇게 혜택을 줄 때에 뭘 갖고 어떤 자료를 갖고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셨단 말이죠. 네네.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백신을 접종을 맞으러 간다. 그럼 민간 기업에서 이제 우버나 이런 기업들에서 접종 센터까지 가는 거는 무료. 네네네. 지금 뉴욕 같은 경우는 뭐 브로드웨이 티켓을 주겠다. 추첨해서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유인책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해당자들에게 답할 수 있는 질문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 결과 굉장히 기대되는데요. 네, 이게 이제 일주일 받아보고 한번 네. 다음 주에 소개를 드려보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사회의 문제를 바라보고 또 대안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코너입니다.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였고요. 이번 주 한번 해보실까요? 지난주에는 잘 못해서. 자, 시작해보세요.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일주일 동안 방송 준비만 하지 마시고 이것도 연습해 오세요.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데이터카우의 신수연 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